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국제신보 변수갑 기자는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5세. 수많은 유력 용의자들이 나타났다간 사라져갔다. 그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경찰과 다른 신문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밤새워 취재 전쟁을 벌였으나 용의자들은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었다. 수사는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사건 발생 뒤 국제신보 사회부는 수사본부 근처 여관에 취재본부를 두고 경찰 출입기자 7, 8명을 이 사건 취재에 투입했다. 취재진의 중심은 서부서를 출입하는 변수갑 기자와 부산시경을 맡은 하윤락 기자였다. 변 기자는 그때 37살, 부산의 일선 경찰서만 14년째 출입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물론이고 시내버스 안내양들까지 키가 나지막한 그를 알아볼 정도로 변 기자는 발로 쓰는 맹렬 사회부 기자였다. 하 기자는 시경의 간부들과 특히 인간관계가 좋아 핵심 수사 정보를 곧잘 물고 왔으며 그래서 변 기자가 밑바닥에서 긁어모은 잡다한 정보를 보완하기도 했다. 사회부장은 법조 출입기자로 명성을 떨치고 특히 장경근 일본 밀항 사건의 수사 때 장경근을 일본까지 태워다 준 선원을 부산지검이 구속한 사실을 특종하여 이름을 날린 장철씨. 국제신보는 사건 발생 때부터 잘나가기 시작했다. 친한 형사로부터 심야에 연락전화를 받은 하 기자는 마분지 상자가 버려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기자가 됐다. 덕택의 그날 새벽 국제신보는 호회를 내어 상대지보다 한 발 앞서 이 사건을 알릴 수 있었다. 사건 발생 뒤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변 기자는 11월 2일 아침 이제는 맥이 풀린 것 같은 수사본부에 들렀다가 화끈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수사본부에서 내근을 하며 수사 기록들을 챙기는 서무요원들과 친했다. 이들로부터 그는 동부경찰서 한일민 주임이 거의 틀림없는 용의자를 뒤쫓고 있다는 귀뜸을 들었다. 변 기자는 용의자의 이름을 얻어냈다. 동대신동 2가에 사는 전경렬. 변 기자는 전 씨의 집을 찾아갔다. 수사본부에서 왔다고 속임수를 쓴 뒤 전 씨의 부모에게 사진을 내놓으라고 했다. 사진과 책, 공책, 옷가지까지 당신네들이 몽땅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되물었다. 변 기자는 그제야 한 주임반이 전 씨를 연행해 갔고 가택 수색까지 끝냈음을 알았다. 변 기자는 전 씨가 졸업한 경남상고의 앨범이 남아있는 것을 겨우 발견, 그의 얼굴 사진을 오려내왔다. 변 기자는 수사본부에 돌아와서 한일민 주임반뿐 아니라 그와 함께 차출된 동부서 천연준 주임반 요원들까지 모두 증발해버렸음을 알아냈다. 한, 천, 두 주임이 새벽에 만나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서로 축하하는 악수를 교환하고 황급히 나가더란 얘기도 들어왔다. 변 기자는 취재진을 풀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한일민 주임을 뒤쫓기 시작했다. 집요한 기자들의 추적은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그들은 경찰서, 파출소, 여관, 호텔 등을 뒤지며 돌아다녔다. 한편 한 주임반의 형사 7명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전 씨를 데리고 8군데의 파출소와 여관을 옮겨 다니며 그를 신문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용케 수사반이 머물렀던 여관이나 파출소에 들이닥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몇 시간 전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남부서 대연 파출소 2층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갔을 때도 형사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디론가로 떴다는 것이었다. 기자들은 대연 파출소 근처의 파출소와 여관을 이잡듯 뒤져갔으나 형사들의 꼬리를 잡을 수 없었다. 변 기자는 자정을 넘기고는 추적을 포기했다. 비록 한 주임을 붙들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거의 틀림없는 범인을 쫓고 있다는 심증은 더욱 굳어졌다. 더구나 이 극비 수사 진전을 다른 기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변 기자는 이 특종거리를 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동안의 추적 과정에서 주워 모은 정보의 조각들을 끼워 맞춰 전 씨가 자백을 했고 그는 근하군의 전 과외 가정교사였으며 증거물도 이미 압수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장철 부장은 이 특종을 호외로 빛내기로 결단했다. 변 기자는 기사를 썼다. 200자 원고지 석장분의 짤막한 기사였다. 이때 장철 부장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수사진에 직접 확인한 정보가 아니란 점이 노련한 사건 기자를 불안케 했다. 그는 변 기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변 기자는 새벽에 수사본부로 달렸다. 수사본부장 이수태 부산시경 수사과장과 단독 면담에 들어갔다. 단도직입으로 변 기자는 다그쳤다. 본부장은 말했다. 범인이란 심증은 간다. 그러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면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내겠다. 변 기자는 장 부장에게 전화를 했다. 범인이 틀림없습니다. 윤전기를 돌리십시오. 변 기자는 진범이란 보증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육감을 믿고 도박을 건 것이었다. 본부장의 심증이 간다는 말은 범인인 것 같다는 느낌과 같은 뜻이다.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느낌은 아무런 유죄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기자와 경찰의 길이 갈라진다. 경찰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춰야 용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언론계의 구조와 생리는 확신만 갖고도 기사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은 자백 이외에 증거물이란 객관적 자료를 가져야 범인으로 단정하지만 기자들은 심증, 곧 확신이란 주관적 자료만 갖고도 곧잘 단정을 내린다. 국제신보는 호외를 인쇄했다. 3일 새벽 가판, 소년들은 호외를 뿌리고 다녔다. 국제신보의 맞수인 부산일보사 앞에, 수사본부 앞에, 시경 앞에 한뭉텅이식의 호외가 뿌려졌다. 근하군 살해 유력 용의자 체포라고 기사를 썼더라면 그것은 당시 수사 상황의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런 기사로는 여러 번 유력 용의자들이 사회면을 화끈하게 장식했다가는 무혐의로 풀려나곤 하던 그즘의 신문 분위기에서는 호외감이 될 수 없었다. 호외는 용의자 아닌 범인 체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호외의 새까만 커트 제목은 근하군 살해 진범 체포라고 외치고 있었다. 전 씨의 이름은 물론 앨범 사진도 박혀 있었다. 범인을 더 강조한 진짜 범인, 이 진범이란 신문 용어는 가짜 범인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 반증하는 낱말이기도 했다.